이번 주 총 금액은 77만 4,27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39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인사부터 해놓고 네네. 제가 가끔 이렇게 그렇죠. 까먹고. 스킵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그럼요. 태욱 PD 왜 이렇게 다운이에요 오늘? 아니요. 괜찮아요? 네. 다운은 제가 다운 그럼요. 상태인데 컨디션이 지금 좀 안 좋으셔가지고. 술병 걸려가지고 네, 어제 술을 그렇게 퍼마셨다며. 약 먹고 녹음을 못 하겠다고 오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니 정말 이서세 청취자분들이 참 감사한 게 우리 맨날 뭐가 많잖아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녹음 맨날 한 거 들어보면 맨날 밤이라 힘들고 아침이라 힘들고 어제는 술을 마셔서 힘들고 아유, 제가 피곤해서 힘들고 이러는데도 술 마셔서 힘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막 각자 맨날 힘든데 그래도 막 좋다고 들어주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운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요? 좀 술병 걸린 저보다 훨씬 더 다운된 거 목소리가 안 풀린 것 같아요. 또 신나게 책수다 네. 떨어볼게요. 이번 주 그 쇼핑 금액은 77만 4,270원. 뭐 평타 치신 듯. 네. 네. 총 33권 사셨고요. 저희 넷이 고른 책들 한번 강연 PD가 소개해 주세요. 총 33권 중 7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명희, 멈춰서서 가만히, 유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뭐가 좋을까? 최재천과 안희경, 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서경식, 나의 일본 미술 순례 1, 일본 근대 미술의 이단자들, 마리아 몰리나가 그리고 쓴 도시에 물이 차올라요. 조성환의 재생력, 최강신의 왼손잡이 우주, 대칭부터 끈이론까지 현대 물리학으로 왼쪽 오른쪽 구별하기, 게일 콜드웰의 어느 날 뒤바뀐 삶, 설명서 없음. 이렇게 7권이었는데요. 뭐 제목들이 다 무시무시하네요. 뭐 예를 들어 왼손잡이 우주 대칭부터 끈 이론까지. 와, 게일 콜드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네. 어느 그래요? 날?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태욱 PD가 눈물까지 흘렸던 회차인데. 아 그래요? 뭐죠? 먼 길로 돌아갈까? 그러네. 아니 너무 오래됐어. 그쵸? 맞아. 아니 매달 좀 보여주셔야지. 게리 콜드웰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국자영 디렉터가 골랐던 그림책이에요. 네. 도시의 물이 차올라요. 마리아 몰리나가 글과 그림을 다 네. 한 책이고요. 이 책은 마리아 몰리나의 첫 번째 그림책이네요. 맞아요. 영국에서 활동 중인 스페인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인데 대충 어떤 내용의 그림책인가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도시에 물이 차올라요. 베니스처럼? 네? 베니스처럼?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동물들이 다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과 똑같은 도시 세계로 그려지지만 꼭 어디 수채구멍이 막힌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찬방찬방 이제 좀 발목까지만 차오르다가 점점점 물이 올라오면서 그 동물들이 다 빠져요. 죽나요? 죽지는 않고 죽지는 않아요. 허우적.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작은 생쥐는 남들에게 뭐 기린 같은 동물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차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큰일 났어요. 물이 차올라요. 막 이래요. 근데 그게 그림 페이지 구성에서 아주 작은 곳 구석에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못 알아챌 수도 있게끔 장치를 두고 나중에 그 생쥐가 제가 진작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가 보니까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네, 그러니까 기린은 많이 차오를 동안에도 뭐 좋은데 뭐 수영도 하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인간 세계를 그러게요.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러게. 풍자적인 그런 풍자네요. 그림책인 거죠. 결국에는 막혔던 거 이제 생지가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잡아당기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예전과는 같지 않죠. 물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물이 찼던 도시니까. 그렇지만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것도 또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인 지금도 생각이 나고 사실 이제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기후변화일 때부터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또 바이러스로 또 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전에 선아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보다 임팩트가 컸어요. 그렇네. 시사하는 바가 네. 굉장히 큰 그림책이네요. 되게 좋은 책이네요. 네, 맞아요. 그림체도 괜찮은가요? 좀 귀엽고 뭐 물 그림이라던가 이런 컬러가 마음에 들고 해서 샀던 오늘 건데 왜 안 두고 오셨어요? 뭐 그렇게 보여줄 정도인가. 사실 오늘 네. 그렇게 따지면 보여주고 싶은 책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가볍게 오고 싶었어요. 저 끝나고 약속도 그러니까 있고. 괜히 막 저기 배도라지 즙이랑 콜라겐만 가져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 우리 몇 개 대표님이 드신 거예요 지금? 간식은 빼먹을 수 없으니까. 배도라지 진액. 저는 이제 타트 체리 콜라겐 2개 먹고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녹음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네. 이제 전 목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배도라지 진액 덕분 아닙니까? 아하, 그렇군요. 네. 이런 중요한 책 얘기에도 네. 그 간식 얘기를 하면서 뭘 책을 왜 찾아요? 아니 그리고 너무 궁금하네요. 그쵸. 네, 네. 귀여운 말이야, 책이에요. 뭘. 생지가 너무 네. 보고 싶어요. 네. 그 숨겨져 있는 게 어떤 어. 방식으로 작가가 그걸 숨겼을지. 그게요. 굉장히 상징적이네. 여러 가지로. 맞아요. 도시의 물이 차올라요. 함께 수다 떨어봤고요. 다음 책은 저 이 책 읽고 있습니다. 서경식의 나의 일본 미술술래 1. 부제는 일본 근대미술의 이단자들. 연립서가 출판사에서 나왔고 저는 서경식 선생의 팬입니다. 저도요. 네, 많이 읽었어요. 나의 네. 이탈리아 인문기행, 고뇌 원근법, 또 나의 서양미술술래, 뭐 등등등. 네네. 많은 맞아요. 책을 또 내셨고. 자서전인 나의 자서전. 소년일기 뭐 그것도 너무 디아스포라, 좋았고 뭐 이런 디아스포라도 책도 좋고 있고. 형님도 책을 내셨잖아요. 그 그건 옥중일기. 몰랐네요. 옥중일기. 두 분의 형님이 그러니까 이 서경식 선생님이 이분은 태어나서 자란 게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빠칭코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이니치. 그런 자이니치 아버지가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는데 형님이 두 분 있고 누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형님 두 분이 한국에 한 10대 중반 16, 17살 즈음에 유학을 한국에 온 거죠. 왔다가 그런 그 정치 사상 뭐 이런 거에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셨고 한 15년 이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되게 오랜 기간. 그래서 그게 어린 서경식 선생님한테 많은 아주 영향을 큰, 끼쳤고 큰 네. 트라우마도 남겼고. 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자이니치라는 정체성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어렵잖아요. 것 같아요. 그쵸. 이 경계인으로 산다는 거.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그 질문을 계속 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그냥 상상만으로도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가도 이방인, 저기 가도 이방인. 그쵸. 나의 곳은 어디지? 라는 질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쵸. 본인을 괴롭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 그런 시선을 갖고 모든 사물과 이 현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성도 너무 풍부하시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목이 나의 일본 미술 술래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서양 미술 술래, 조선 미술 술래도 있거든요.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뻔해 보일 수 있는 건데 네. 그 선정된 작품도 남다르고 남달라요. 그거를- 뻔하지 않아요. 네. 그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 선생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실 서양 미술 술래는 너무나 베스트셀러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미술의 이야기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큰 최고의 시초가 되어준 그런 책이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책은 강추해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 순례부터 네, 읽을까요? 네. 그러면 나의 나도, 서양 미술 순례부터 나도 시작하시는 이건 게 좋을 것 읽어볼게요. 같고 그리고 저 이 책 거의 한 챕터 빼고 다 읽었는데 이 책도 강추입니다. 네, 맞아요. 활자체도 일단 네. 책의 물성부터 맞아요. 이야기하자면 활자체도 개성 있고요. 잘 읽혀요. 음. 그리고 옴기니가 작성한 주석이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 근대 미술이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배경 지식이 거의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서경식 교수도 이 책이 일본 근대미술 작품과 미술관을 소개하는 여행 안내서로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쓰셨어요. 너무 그러다 좋다. 보니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예술가가 있구나. 이런 일본 미술관이 있구나. 계속 좀 찾아보게 되고 구글 맵에 저는 표시를 해놨어요. 언젠가 일본 여행을 간다면 서경식 선생의 바람대로 나도 이 책을 갖고 미술관에 따라가야겠다.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에요. 왜 말씀하세요. 언젠가 일본 여행을 간다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응. 하시길래 응. 일본 여행 같이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은 저는 낭패다. 따로 가고 나중에 같이 갈 때는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저 느낌. 태영아 이거 다 봐야 돼. 야야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제가 그러겠어요. 벌써 그림이 와. 태욱 PD는 저기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이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예술가가 한 7명? 맞아요. 네, 되는데 7명 모두 요절한 아티스트더라고요.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이렇게 받았고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진짜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고 떠난 아티스트들의 이야기. 저희가 예전에 함께 다뤘던 요절이라는 책도 떠오르고요. 네. 맞아요. 요절. 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은 되게 요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오래 장수를 못 하시고 속상하네요. 요절은 생각나시는 거죠? 그럼요. 네. RM. 연관 검색어 아래. 그런 식으로 떠올려야지 아니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히. 이렇게 서경식 선생의 나의 일본 미술 순례 1 살펴봤고 한 곳만 더 살짝 훑어보면 멈춰서서 가만히 정명희 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어크로스에서 나왔고 부제가 유물 앞에 오래 서 있는 사람은 뭐가 좋을까? 유물, 가만히, 멈춰서서 어떤 게 떠오르죠? 약간 박물관? 그쵸. 예. 이 정명희 님의 직업이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래요. 끝판왕이네요. 네, 끝판왕이시죠. 그래서 아직 이 책 못 읽어봤지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멋지죠. 네. 이 책 좀 읽을만 합니까, 대표님? 네. 재밌게 읽히고 그냥 천천히 시간 두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물들을 하나씩 선정하고 이 작가님의 생각들과 작가님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간 에세이인데 뭐 인문학적인 에세이죠.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어하는 책가도라든가 조그만 탁자 있죠. 그 예전에 선비들이 썼던 그거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읽으면은 아주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쉽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냥 천천히 두고두고 읽어도 될 만한 저 사실 이 표지 때문에 관심이 안 갔었던 책이에요. 굉장히 요즘 나올 법한 그런데다 제목도 멈춰서서 가만히여서 그냥 굉장히 그냥 요즘 나올 법한 에세이구나. 맞아요. 옆에 유물 없었으면 네. 저는 처음 그림에 정말 그 유물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저 관찰력이 좀 떨어지나. 되게 뭔가 독특하다. 그게 크게 인상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요즘에 어떤 쓸쓸하고 그런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유물을 관찰하는 건지 모르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거에 대한 위로의 책인가? 이러고 설명도 안 읽어봤는데 주변에서 좋다고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좀 전 뒤늦게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산 건 아니고 한 2-3주 있다 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2022년 4월 28일 날 나온 책이거든요. 뒤늦게는 아니죠. 대표님. 보통은 이게 4월 28일 날 나오면은 한 4월 중순쯤 발행되는 책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보통 4월 28일 전에 사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관심 있어하는 신간은.
근데 이 책은 그거 이후에 샀으니까 이후에 제가 산 거 샀으니까. 치고는 네. 그래도 주변에 지인들께서 이 책 좀 괜찮다고 추천을 네. 해주셔가지고 사게 되는 거네요. 네, 그 작가님들께서 이 큐레이터 분께서 쓰신 거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그렇구나. 봤고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 되게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기분 좋은 그런 에세이예요. 저 국립중앙박물관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예요? 세 분은? 한 7, 8년? 국립중앙박물관.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저 30대 갔다 왔네요 한번. 저도 한 7, 8년 전에 네. 가고 코로나 전에 그냥 뭐 보러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국립중앙박물관. 자영 PD랑 저만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그죠? 우리 참 비슷하시네요. 이상하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자주 발걸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술의 전당이라던가 아니면 현대미술관 쪽은 자주 가는데 동선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동선이. 광현 PD는? 저는 한 3년 전에 가봤어요. 사실 여기를 가려던 건 아니고 용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걷다가 맞아. 보니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넓고 좋다. 그리고 계단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사진 좀 찍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다가 친구들이랑? 예, 예, 예. 귀엽다. 친구들을 귀엽네. 안 갈 것 같은데. 그러게. 아니 근데 이 멈춰서서 가만히 안에 소개된 유물들이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유물과 작품들인가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섞여 있군요. 네. 그래도 꽤 비중이 큰. 네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이 책을 한번 읽고 다 같이는 아니고 태우 PD 아니요, 저 유물 보는 건 알았어요. 좋아합니다. 네. 네. 함께 합시다. 저도 좋아하는 게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가 쓴 멈춰서서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단 한 권의 책은 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최재천, 안희경 공저고요.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와, 제목이 공부야.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와요. 일단 근데 이거 선배님이 고르신 거죠? 아니, 제가 골랐는데 왜 골랐을까 지금 싶네요. 머리가 아파서. 저는 이거 고르실 때 너무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 두 분의 딱 코드잖아요. 그래. 인생은 배워가며. 그렇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같으면 나는- 절대 안 고를 것 같은. 우리는 걸 그 거대한 질문을 갖고 있죠.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근데 뭐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최재총 교수님은 그렇죠.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졌어요. 네, 최재총 교수님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계시고 생명다양성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통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 그 통섭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통섭이라는 그 학문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세요. 에드워드 윌슨이 통섭의 저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시기 때문에 그의 개념을 국내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대중을 위한 저수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고요. 베스트셀러 책도 많아요. 네. 통섭의 식탁, 열대예찬, 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원 대표님은 다 이 책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봤죠. 네네. 다 좋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차가 좀 있었다? 네. 그리고 말씀은 진짜 재밌게 하고 정말 따뜻하게 하고 또 요새 유튜브도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그냥 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냥 그런 재밌거든요. 근데 책은 좀 편차가 있어요. 그쵸. 어떤 거는 네. 글로 보자면은 좀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글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네. 많은 내용은 다 사람들이, 좋아요. 예, 네. 찾아서 보는 책들을 또 많이 쓰셨고 한 해 강연 요청만 몇천 건인 줄 아세요? 몰라요. 6천 건 이상을 받으시네요. 그럼 회당 얼마 받으실까? 아니 근데 시간 때문에 다 못하시지. 와, 얼마를 버실까요? 진짜 대단하다. 6,000건 중에 300건만 해도 그렇지. 1년이 꽉 찰 그렇지. 텐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루에 들어오니까 하나씩만 하셔도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이게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이러니까 본인만의 거절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신대요? 뭐 이렇게
어떤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음. 일단은 뭐 돈도 많이 부를 수도 그죠, 있고. 그죠. 금액적인 것도 있고. 아예 많이. 네. 근데 해. 막,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시겠죠. 그래? 그러면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려면 직장인이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최재청 말이야. 교수님처럼 공부를 어마무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외부 안 강연 되겠네. 나가세요. 외부 강연? 뭘 가르치지? 뭘 가르 모르겠어요. 할 줄 몰라. 그래서 이 책 최재청의 공부는 최재청 교수와 인터뷰어인 안희경 님이 대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나눈 대담을 정리한 책이고요. 네. 인터뷰어인 안희경 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재미 저널리스트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커리어를 라디오 PD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라디오 PD로 일을 하시다가 도미를 하셨고 거기서 공부를 더 하셨나? 그래서 지금은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하셔서 진짜 추진력과 내공이 대단하신 분인 게 이분이 이제까지 인터뷰한 분들 리스트를 보면 헉소리가 나와요. 맞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한 게 아니고 놈 촘스키, 제로드 다이아몬드, 네? 지그문트 바우먼, 또 뭐 장 지글러, 레베카 솔릿, 네? 스티븐 영어도 핑커. 잘하시나 보죠? 네? 영어도 잘하시겠죠. 이제는 미국에 가서 산지도 오래되셨으니까. 근데 진짜 왜 이 시대 최고의 지성들만 만나서 맞아요.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내셨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꾸준히 지금 한 10년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헉소리가 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인류 문명, 그다음에 대안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도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 대중한테 또 그런 인사이트를 계속 제공해주는 좋은 인터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났어요. 어쨌든 이 두 분이 만나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한 책 아닙니까? 태욱 PD 좀 더 관심을 가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관심이 갑니다. 왜냐면 저도 계속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무얼 하며 살아야 될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그럼요.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 너무 물론 전자책으로 샀지만 전자책에도 표지가 나오잖아요. 네. 표지를 보고 혼자 웃었어요. 요즘 출판사의 욕심이 보였어. 그러니까 아니 그 이렇게 표지에 핵심이 다 들어가 써 있는 거야. 있어요. 나 목차를 다 옮겨놓은 줄 써놨어. 알았는데. 그거 표지만 보면은 이 책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봐도 학부모들을 공략하는 포인트로 이 표지를 만들었구나. 한번 보세요, 그렇구나. 태욱 PD가. 와. 저는 너무해. 이걸 딱 보면서 저기 그 외에 노량진 학원 가면 그 강의 그쵸, 그쵸. 그 학습 교재처럼 음.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식 공부 책처럼 총 6부로 구성되어 있고 네. 진짜 어렵지 않은 인터뷰 형식의 책이라서 생각보다 뭐 한 두껍지 않네요. 3시간? 네. 3시간 정도면 음. 다 읽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최재청 교수의 본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그냥 그런 게 쉽게 재밌는 읽히는 것 부분이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떤 부분에서는 지극히 좀 개인적인 시각을 풀어내셔서 설득력이 좀 약하기도 하지만 또 크게 보면은 이분이 바라보는 공부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의식에 또 고개를 끄덕이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 사회활동하면서 주변에서 욕 많이 드셨겠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이 그쵸. 생길 수밖에 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궁금하다. 개인주의적이신 건지 이기적이신 건지 약간 한 끗 차이잖아요. 그게 이기적이신 분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회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돈과 명예를 좇았다면은 오히려 그런 집단의 영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선택한 분이니까 개인주의자이시긴 하지만 절대로 이기주의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총평을 하시자면?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은 깊이가 있는 얘기지만 정말 그 선수들 두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깊이를 가지신 두 분이 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서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뭐 책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점들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저는 이게 정말 그 어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을 노렸다 하면은 제발 좀 많이들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선아PD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최재천 교수가 자기의 경험을 많이 얘기한 게 굉장히 양날의 검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도 모든 걸 동의하지는 않고 근데 대신에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또 나오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내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는 게 참 아이가 있는 부모들한테 잘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아래 세대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좀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부는 공부의 뿌리, 누구나 꽃 피울 잠재력이 있다고요. 2부는 공부의 시간,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간다. 3부는 공부의 양분, 읽고 쓰고 말하기. 4부 공부의 성장, 배운지 모르게 배운다. 5부 공부의 변화, 섞이면 건강하고 새로워진다. 6부 공부의 활력, 손잡아야 살아남는다. 뭔가 딱 이거 키워드만 들어도 이분이 뭘 주장하는지 느낌 오지 않나요? 강현 네. PD?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초반에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생각한 책의 이미지는 뭔가 제가 집에 갈 때 하나 사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야겠다 였거든요. 왜 다 어머니한테? 키우셨는데 애들을? 그러니까요. 그 지점이 에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어머니는 되게 두 분과 같으셔서 인생은 언제나 공부지, 언제나 배워야 해.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이번 주에 PD 교육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하면서 난 PD 교육이 있어서 뭐 셔틀을 안 타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을 때 동생이나 아빠는 어디로 가는 데를 물어보고 엄마는 뭘 배우러 가는지를 물어봐요. 굉장히 다르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아빠가 네 엄마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 제가 맨날 어머니가- 듣는 소리네요. 그래서 맨날 뭐 그렇게 어떤 공부하려고 하는 뭔가를 계속 멋지시다. 읽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인생은 언제나 공부고 뭐 그런 내용일까 했더니 사실 그것보다는 뭐 주제의식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맞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는 70 즈음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세대를 생각하는 얘기를 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저한테도 자극이 많이 되긴 해서 엄마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땠어요, 선아 PD는? 저도 저 자신한테 그쵸? 자극이 많이 됐고 음. 저는 제가 애가 없다 보니 주변에 조카들 혹은 애를 키우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부모의 자세도 있지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두 가지 방면으로 한 다. 개씩 인상 깊었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뭔지 되게 궁금해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일단 이 책과 연결해서 혹시 이거 읽고서 재밌으셨다 하면은 최재천 교수님 쓰신 책 중에 과학자의 서재란 책이 있어요. 네. 서재 이야기일 줄 알고 샀는데 책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이분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 그런 에세이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책 이야기라고 하면 좀 재미없으실 수 있으나 최재천 교수님을 좋아한다면 그냥 이분에 대한 인생을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최재천의 공부에서도 이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과학자의 서재를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시골에서 막 뛰어놀고 이분이 생물학자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물속에서 그런 생물들 보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어찌해서 서울로 와서 공부를 안 했는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서울대 가셨고 그리고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걸 실패를 하시고 동물학과에 붙었대요. 그것도 재수를 해서 붙은 거였는데 삼수를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장남이 삼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고 선생님이 동물학과를 가라, 서울대 동물학과를 가라 해서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 데를 왔는데 거기서 우연히 미국에서 온 교수와의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이런 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일생을 쭉 알고서 이 책을 읽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제일 이제 와닿았다? 라기보다 이제 저의 생각과 좀 공감이 가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할 놈은 하고 될 놈은 되고 뭐 약간 저는 약간 그 포인트. 오,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키우고 거기서 자기가 찾아갈 힘을 만들어 맞아. 주는 게 중요하지. 맞아, 맞아. 그거를 부모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불안감에서 더 시키고 있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생각했던 점이 그거고 그 저희 아이를 생각할 때는 저를 생각할 때는 정말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그 죽을 때까지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데 이분이 통섭을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 통섭을 아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 지금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이고 쓸데없는 짓도 하는 게 좋다. 호기심을 갖고 뭔가 하면 나중에 그게 빌드업이 돼가지고 너 인생에 크게 보탬이 되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현 시점에서 저한테 가장 크게 자극이 됐던 부분은 최충 교수가 독서는 일이어야만 한다. 독서는 빡세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맞아.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튜브 클립 썸네일이었던 것 그치.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취미로 하면은 눈만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눈은 헐. 2차원에 맞춰 있기 때문에 3차원에 맞춰 있기 때문에 2차원의 그 책을 보면 종이를 보면은 눈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기획을 해서 책을 읽어라. 이런 부분이 되게 자극이 됐어요. 맞아요. 심심풀이로 읽는 건 좀 별로라는 거죠. 그렇죠. 어찌 그러면은 보면 그냥 눈만 너무 아프다는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저한테. 어. 책을 읽지 않은 안- 저로서는 아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뭔가를 짜가지고 필요한 거를 탁탁탁탁 읽는 게 더 효율적이란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맞아. 있고. 각자 받아들인 건 다른.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진 않거든요. 자기 왜냐면 방식대로. 왜냐면은 저는 그동안 정말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독서를 해온 게 제 인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은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네. 저도 비슷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취미 독서를 했다면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최재천의 공부에서 그 지점을 딱 지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의 고민거리를 건드시네. 이분도 뭐지? 제가 보니까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신 분이라 그런 고민을 두 분처럼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단계가 있었을 수 그거에 있겠죠. 대한 과정을 거쳐서 저 결론에 다다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런 최재천 선생님 말고도 지금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여러 이야기들의 책도 보고 주변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리온 서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어쩌면 인생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전환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업을 시작했다든지 애를 키웠다든지 이것만큼의 큰 일이었던 것 같은데 리온 서재를 연계요. 네. 리온 서재를 열기 전에는 사실 집안에 책이 그렇게 많아도 저한테 그렇게 큰 즐거움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즐거움만으로 책을 보는 게 뭘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돼서 리온 서재를 열게 됐거든요. 이 최재천 교수님께서 그 이화여대 본인의 연구실을 통서번이라고 해서 개방형 서재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제재가 하나도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말씀으로는 학생이 아니어도 되고 누구나 와도 되고 오는 학생들한테 포스트잇에 저 누군데 이 책 빌려갖고 며칠까지 갖다 놓을게요 라고 남겨놓으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책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동물, 생물에 대한 책들, 들어오지 않은 책들이라던가 구하기 어려운 원서 그런 책들을 자기가 굉장히 힘겹게 구해서 만들어 놓은 서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리온 서재를 처음 열 때만 해도 함께 보면 즐겁겠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는 3개월만 해봐야지 였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이 아니고 일이 아닌데 하기에는 그거에 따른 희생이 많잖아요. 그게 저의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든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희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3개월만 해봐야지 했는데 좀 조건이 그래도 상황이 맞아서 1년 넘게 해봤거든요. 그러고서 없애려고 하니 도저히 못 없애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게 쓰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최지천 교수님의 이런 책을 읽고 통서번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책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그러게요. 됐어요. 내가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독서를 많이 해오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저 리온 대표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참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체계화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진짜 쉬려고 즐거우려고 나는 그냥 재밌고 행복하니까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 광현 PD도 읽고 어머니도 같이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광현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광현이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몇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아, 우리 이서살 패밀리와 나누면 좋겠다라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은 아주 되게 멍청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10억을 던져줘요. 근데 이 10억으로 무조건 다른 거 말고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신지. 그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왜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약간 그 질문 올려주셨을 때 좀 행복했는데. 저도요. 그래요? 이틀이 근데 행복했어요. 너무 되게. 궁금했어요. 왜 10억이에요? 10억은 어떻게 뭐 책에서 책정한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 아니고 그냥 제가 10억이에요? 생각하기에 1억은 그래도, 너무 1억은 적고 적고. 다른 일 할 필요 없이 그냥 고민 없이 고민 없이 엄한 그냥 대로 공부해라 약간 이런 현실적인 느낌의 제약을 다 걷어내고 후원자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그냥 스폰서가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텐데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한다면 좀 미술사 공부할 것 같아요. 미술사? 그냥 예술 이런 미술 그런 게 좀 멋진 것 같아. 아니 근데 미술사라기보다는 미술 관련한 그런 과를 가고 싶어. 예를 들면 뭐 금속공예과나 아니면 뭐 이런 회화과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미술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직접 미술사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예술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오랜 꿈이 미술사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미술사에 관심 있는데 그럼 미술사 스터디를 할까요? 아니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진심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 나가서 해야 돼요. 전 한국에서 말고 저기 외국 나가. 그러면은 10억이면은 충분히 외국 충분히 나갈 수 할 수 있죠. 있죠. 전 미국 말고 저기 영국? 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랑 영국이나. 똑같.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근데 저는 이루지는 못할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술사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요. 보통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항상 그냥 꿈처럼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게 이것저것 떠올려봐도 그 유럽 가서 미술사를 하는 것만큼 지금 괜찮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멋있다. 되게 기분 좋아했거든요. 강현 PD는요? 저는 인류학이랑 물리학이요. 인류학은 이유는 대학교 수업 들을 때 언제나 재밌었던 건 문화인류학이나 아니면 언어인류학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되게 지금도 궁금하지만 찾아보지는 않고 그냥 궁금함으로 남겨두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엄마고 영어로 맘이고 뭔가 비슷하잖아요. 미음과 뭐 father도 father 뭐 아빠 뭔가 피읍 계통 뭔가 공통점일까 이런 것들이나 그런 점에서 문화인류학 그리고 그 문화인류학 안에도 그런 거가 있겠죠. 그게 뭔가 요리의 세계사 이 지역에서 이런 요리가 뭐 어디에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 비슷한 요리가 있는 거며 되게 신기했던 거는 면을 차갑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뭐 이런 것들. 그래. 우리나라는 차가운 면이 참 뭔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 냉면도 차갑잖아. 그거 하나 정도. 메미소바도 차갑고. 그 정도. 동아시아.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씩.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없다. 누가 10억 혹은 그 이상을 줘가면서 한다면 그 나라 가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현장 학습이 될 테니까 이것이야말로 뭐 유럽의 귀족 자제들이 다녔다던 그것이구나 싶을 것 같아서 그거고 물리학은 사실
너무 좋은 선생님 하나 붙일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서 제가 물리학 너무 바보거든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냥 외계 언어 같아요. 나도. 이것은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도. 이런 저는 대중교육이라든가 또 이미 나와 있는 책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하나 개인 교수로 붙여달라. 그런 점에서 그럼 몇 년에 걸쳐서? 그건 저의 머리 능력에 따른 것일 텐데 근데 사실 좀 오래 걸릴 것 10억이면 평생 공부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냥 뭘 내가 직업 없이 계속 내 공부만 말이. 해도 그치.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저도 단 한 개를 떠올린 건 아니고 10억이면은 한 15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이거 할 수 있겠네가 딱 떠오른 거예요. 거기 뭐 어떤 미술사도 거였어요? 있었고 네. 라틴어, 라틴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뉴로사이언스. 근데 너무 그 말씀하시는 건 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10억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산 삭감. 아니 나도 유학 가면 되지. 아, 그러면 오케이. 유학 가서 뉴로사이언스 공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뉴로사이언스도 멋지다. 그러니까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 아니 진짜 공부를 정말 싫어한다면 저 10억 안 받을래요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을 공부로 채운다고요? 그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가 꼭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10억의 공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건 외국에 나가서 박물관도 다니고 막 사람도 만나고 내가 친구들이랑 협업도 하고 막 너무 즐겁지 않아요?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네. 최재춘 교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많은 책과 이 많은 강연과 이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어떤 식으로 하신대요? 일단은 5시 기상 운동은 생활 속에서 한다. 15,000보 이상을 걷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꼭 출퇴근으로. 걸어서 한다. 걸어서 얼마나 멋있다. 걸리는 네. 출퇴근길인데요? 몇 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10,000보 이상을 딱 어. 찍으신대요. 그리고 저녁 약속을 잡지 않고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딱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계속 글을 쓰시고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대요. 5일 후에 마칠 일을 5일 전에 끝낸다는 원칙. 절대 일을 미루지 않고 만약에 원고 마감이 있으면 5일 먼저 하는 거예요. 되게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많은 거를 하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모든 거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다 바쁜 현대인들이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 나만의 이런 뭐 시간 관리법, 철칙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는. 있으세요? 어느 일을 미루진 않아요. 절대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편집을 만약 주말 거를 해야 한다 하면은 저는 가편집을 미리 해놔요. 그래서 주말 대단하신 분이요. CM이 나오면 딱 CM만 넣고 여기서 CM 광고가 저희가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주말 거를 넘기려면은 금요일 오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못하는 거예요. 가편집을 해놓고 광고 나오면 넣고 마무리하는. 그게 되게 습관화가 돼 있는데 누군가는 이제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라고 하겠죠. 근데 이걸 하게 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보고. 걸러내야 되는 걸 내가 못 걸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저는 그냥 그런 게 있었으면은 더 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질문을 듣고 그런 비법이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막 시간 관리를 잘한다기보다 그냥 동동 구르며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건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은 하지만 항상 그렇죠. 못할 것 같은데도 다 하겠다고 한 다음에 힘들어하지만 내가 항상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시간 관리 되게 못하는 편에 속하고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계획표를 진짜 열심히 세워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뭘 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위클리? 네. 뭐 하루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최재천의 공부를 언제 하겠다 하면은 못 지킬지언정 계속 세워요.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못했는지 앞으로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는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놓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벼락치기도 잘하는 성격이라서 막 마감 5일 전에 끝내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대신에 뭐 이게 몇 페이지짜리니까 3일 내에 읽어야지 세우고 못 지켰다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뭐 이틀 내는 이만큼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요. 못 지킬지언정. 그래서 뭐 세외 목표 같은 것도 사람들이 뭐 어차피 작심삼일인데 뭘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3일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계속 세워요. 그런 게 좀 저의 방법이지만 누구한테 뭐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계획적이네요. 그래도 나름. 그것도 계획적인 걸 못 지키는데도. 그리고 엄청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일찍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잠을 아주 조금 자진 않은데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날은 한 5시간만 자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날은 조금 더 자요. 그리고 일어나긴 일찍 일어나는데 명상하면서 다시 자는 날도 있고 근데 그 아침 시간을 즐기는 게 저의 그 다음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법 오히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대표님도 있어. 저도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 주말에 8시 전에는 일어나려고 그래요. 너무 늦나? 말해놓고서는. 아니, 저는 주말에 아침 일어나면 진짜 기분 좋아요. 저 한 7시 저 반. 대체로 못 그러는 편인데 어쩌다가 8시에 깨면은 너무 주말이 풍족해지는 느낌. 주말 길다. 물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대표님이 듣기에는 뭐? 아니요. 7시 반 8시? 라고 하겠지만 저희도 근데 직장이시다 저 보니 비법이라면은 그건 있겠네요. 잠을 길게 자지 않으려 하는 거랑 깨어있는 시간이 길다. 그래. 그거 좀 그 생각보다 정도? 중요한 것 같아. 네. 전 사실 뒹굴뒹굴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태욱 PD 너무 지금 오 말할수록 뭔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는 이게 네. 계속 두 분 생각 난 뭘까 관리하는 비법이 있는데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대신에 할 일을 생각이 나면 해요. 바로. 오, 그것도 대단하다. 그렇죠. 그게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실행력. 선호 선배는 편집도 가편집을 하시지만 저는 녹음이 끝나면 바로바로 편집할 걸 잘라내거든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너무 잊어버렸다가 실수를 한 경험도 있고 이래서 그냥 녹음이 그날 끝나면 이제 약간 여분의 시간이 있을 때 바로 탁탁탁 자르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저는 아예 금요일에 몰아서 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식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하는 것보단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해야 할 일은 그냥 좀 생각났을 때 한다. 바로바로 하는. 다들 비법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다니까요. 강현 PD는요? 한 PD도 있어. 부지런하거든요, 이 친구가. 맞아요. 부지런해 진짜. 정말 일찍 출근을 해요. 근데 그게 나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가지. 일찍 출근하는 것도 강현 PD만의 시간 관리 비법이 아닐까 나는 그냥 혼자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지금 의도를 갖고 할 것이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일찍 출근하는 게 느리게 아닐까? 하려고. 오 맞아요. 아니 뭐냐면은 성급하게 안 하려고. 저 되게 시동이 늦게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였으니까 기숙사도 있고 자습실도 딱 그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은 대체로 그냥 오전에 시험 다 보고 나서 그래도 시험 봤다고 쉬는 시간을 좀 준 다음에 뭐 2시까지는 자습실에 앉아 있어라 이러면 애들은 대체로 기숙사에서 자죠. 점심 먹고 이렇게 잔 다음에 자 이제 공부 달려야지 뭐 2시까지 내려오는데 저는 너무 쉬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다른 애들은 자 이제 쉬었으니까 2시 빡 스타트가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한 3시부터? 그러니까 민기적거리다 말씀하신 뒹굴뒹굴 거리다가 한 3시에서부터 스타트되니까 그게 오히려 또 스트레스고 그렇지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점심 먹고 바로 그냥 자습실로 갔어요. 거기서 그냥 뒹굴뒹굴 거리면서 휴식을 즐겼어요. 책 앞에 펴두고. 뭔지 알 것 같아. 거기서부터 그럼 시동이 걸렸다 치고 2시서부터는 시동 걸린 채로 달릴 수 있었던 그래서 회사도 일찍 와서 이러고 있으면은 남들 출근할 때쯤이면 시동이 걸려 있는 건 거죠. 어찌됐든 다들 자기를 아니까 그렇지. 그것들을 다 그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오후가 되면 될수록 이제 뭔가 지력과 체력이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아침에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해야 될 때는 맞아요. 오전에 하자. 오후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리고. 그래서 제가 밤 프로보다는 아침 프로가 저랑 맞는 게 이런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밤 프로 쪽이 잘 맞는데 아침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태욱 PD.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교육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세요? 혹은 내가 못 받았던 이런 교육을 우리 자녀한테는 받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지. 저 그거 꼭 시킬 거예요. 뭐 있네. 나이대가 이제 거기서 맞으니까 문학 소년단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자식을 낳는다면 네. 애들을 모아서 이런 독서 모임 하나 시키고 싶어요. 오. 너도 결국 공부하는 사람이네. 아,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외로워요, 항상. 아니 그들이 동화책을 읽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탈무드 이런 탈무드 뭐 어떤 거를 읽을 뭐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래놓고 애들끼리 떠들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표님은 저는 저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 일단 아쉬움이라면은 뭔가 해야 될 일과 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이런 걸 별로 안 해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굉장히 자유롭게 키워주셔서 거기에 이제 네가 책임지면 된다라는 게 있었지만 어릴 때 책임이 뭔지 잘 몰랐고 결국에 이제 제가 뒷감당을 했지만 그래도 그땐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마냥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성격 자체가 승부욕이나 이제 경쟁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겼다고 그렇게 기분 좋지도 않고 졌다고 나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안 꼈어요. 그리고 항상 저 혼자만의 세계에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커서 저 아쉬운 점은 조금 이기려고도 한번 해보고 하기 싫은 것도 좀 해보고 그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한다는 것도 좀 경험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 탓을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해시킨다기보다는 강압적이거나 혼내듯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거리감이 있었고 부모님은 항상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편이셨고 저한테는 그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는 사실 저한테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자유가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봤던 게 제 친구 중에도 어떤 친구를 보면 부모님이 이만큼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굉장히 엇나가는 성격이어서 하라면 하려던 것도 안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랬다면 전 되게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무서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가도 얘가 뭘 한다고 내가 자유롭게 놔둬야 될까 이런 게 되게 겁나거든요. 제가 하여튼 좀 꿈꾸는 교육은 좀 이상적으로 그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가까운데 정말 그냥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다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거기서 자신에게 배울 거를 좀 취했으면 좋겠고 저는 학벌에는 정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좀 저한테는 잘 맞은 삶이었지만 아쉬움은 좀 있다 정도. 태우 PD는? 좀 무조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그래요? 공부를 시키는 틀이 조금 내가 좀 더 자율적으로 좀 더 넓게 사고하게 하고 더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앉아서 하는 공부만큼 또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거나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다 짧게라서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좋았냐. 좋았대요. 본인은 최재청 교수님 이 책에도 잠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하나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 공부 성적만 가지고 자기를 나고자 취급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여기 최재청 교수님은 조금 뭐 다른 방향이지만 어쨌든 수업 시간에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질 않잖아요. 되게 하나의 예로 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옛날에 보면 외국 애들 수업하는 애들 선생님 딱 질문 던지면 막 서로 대답하려고 손을 막 들잖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질문 던지면 가만히 나 시킬까봐 이렇게 네. 이 책상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려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너 막 서로 손을 들고 제가 대답하겠다고 하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오지? 막 이런. 최재총 교수도 한국에서 교육받을 땐 자기가 수포자였대요. 근데
미국을 가보니 진짜 남들이 없는 수학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 따르면 수학은 사실 매우 직관적인 학문인데 이거를 미국에 가니까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자질이 되게 뛰어나게 보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학원에서 수학도 공부를 하셨대요. 뒤늦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에 자기가 노출되냐에 따라서 자기가 몰랐던 재능이 꽃피우기도 하고 또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더 꽃피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제가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더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태우기는 내가 무슨 말 하면 웃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교육 같은 존재 아니세요 지금? 왜 웃었냐면 정말 독서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아니 웃은 그게 거예요. 아니고 저는 이 독서 책 읽기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아직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건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워주지 않으면은 그냥 닫히는 문 같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아쉬운 부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참 일찍 알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일찍 방향을 잘 잡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오 PD 일을 하지만 여전히 내 세계가 없다라는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중년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노년이 돼서도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는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저한테 큰 갈증이겠죠. 왜냐면 나는 그런 세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소회.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에는 또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술을 먹고 지금 술 취해서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재밌지 않았습니까 이번 무슨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고 예. 할 말이 정말 재밌었죠?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리액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재천의 공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댓글 소개 간단히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ZZANGJII77님께서 평소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책 구매부터 책장을 넘기기까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책 설명하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재밌고 부담 없이 듣기 좋은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와. 새로운 아이디 네. 같아요. 고릴라에 들어주세요. 남기시네요. 고릴라의 심지어. 공영일 하나님께서 고독의 창조적 기쁨 후기로 코로나 걸리고 난 뒤에 뭔가를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민음사 패밀리데이 다녀와서 책을 좀 샀어요. 저의 이번 주 총 금액은 68,580원. 책 권수는 무료 11권. 다음 주에는 뒤에 0이 하나 더 붙은 금액을 만날 수 있겠죠? 이런 건 뭐 사셨을까? 아니 너무 근데 궁금해. 학생이 68,580원이면 굉장히 플렉스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11권이나 샀는데. 맞아. 용돈 아껴가지고 사셨나 네. 보다. 공명일 하나님도 공부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39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리옹픽데이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안녕.